자, 그러면 오늘 그 납세 의무자와 오늘 취득세를 다 떼야 되는데 할랑 모르겠다. 자, 여러분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 57페이지가 57페이지, 56페이지를 펴서 56페이지 보면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있고 팔면은 여기서 이 사람을 우리는 양도인이라 할 수가 있고 받는 사람은 취득자다. 즉 양수인 매수인이다 이런 말할 수가 있지. 그러면 파는 사람은 대부분 양도세,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내지.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만일에 증여를 하면은 이쪽에서 매수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면 양도를 할 때 양도인이 우리가 양도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 역시 을은 자동적으로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돼.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 승계, 취득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4%가 기본 원칙이다. 외울 때 유상사 이렇게 외웠다. 유상사 4%, 김상사가 아니고 유상사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증여를 하면 받은 사람이 일단 증여세도 부담을 하고 취득세도 부담을 해. 증여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이지.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세도 부담을 하고 취득세도 부담을 하는 기라. 그래서 현재 증여세는 우리가 배우지를 않고 상속에 배우지 않고 세목만 외우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요거는 결과적으로 받은 사람은 수증자가 되겠지. 그래서 수증자가 취득세를 부담하고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상속은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되겠지. 상속인, 받은 사람은 상속인. 주는 사람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받는 사람은 상속인, 상속자. 자, 그래서 취득세를 부담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유상 이전에 한해서만 이제 과세하는 방식이 되고 증여는 무상으로서 여기서 취득세는 나중에 3.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첨부는 35. 상속은 난주 취득세를 원칙적으로 2.8%, 첨부는 28.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자,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이 취득이라는 거는 유상 취득이나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나 상속 모든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한다는 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취득이라는 개념은 양도보다 넓다. 양도는 유상으로 파는 거지만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거지만 취득은 증여나 상속, 기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다 취득에 들어간다. 그래서 취득이라는 범위는 훨씬 넓은 의미다. 그럼 취득이 뭔데?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거지. 가져오면 내야 되는 게 취득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떤 취득에 관여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담한다. 이런 기본적 논리를 여러분이 알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 양수인이 개인도 되지만은 바로 법인도 되지. 이때 법인은 영리, 비영리 법인 모두 다 취득세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자. 자, 이런 기본 틀을 알면서 이쪽 파트를 우리가 지금 오늘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56페이지 펴보면, 거기에, 제목에다가, 납세 의무자에다가, 개인도 적어 놓고 법인도 적어 놔야지. 맨날 개인만 취득세 내는 게 아니야. 기업도 취득세를 낸다. 라는 걸 명심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취득세 재료에 봐. 취득세는 지금 볼 때,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그 다음 그 속에 주택도 포함되어 있고,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자, 강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이런 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그 행태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자가 있지. 그래서 부동산 등을 갖다 관계 법령에 여러분이 다른 등기 등록에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등기하고는 관계 없어요. 등기를 하면은 당연한 지사지만은 등기를 안 하고 사는 게 뭐가 있노? 우리 상속 받으면 등기 안 치도 상속으로 보지 민법에서. 그걸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시취득. 내 땅에 내가 등기를 안 친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거로 보고 고까지 딱 끊고, 이 말은 각각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말이고, 또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취득자라는 게 소유자나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러니까 이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 누가 상으로 보냐? 소유자다. 아니면 양수인이다. 이게 다 납세 의무자라는 사실이야. 다만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우리가 차기 항선으로 해야지. 원시 취득은 과시하지 않지만은 성계 취득에 한해서 과시하고, 원시 취득은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여러분이 건물주로 알아두면 돼. 누구라? 건물주. 자, 그래서 잘 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임대를 하면은 은행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노? 금고가 생긴다 했지. 금고를 가설하면 이 가설은 누가 하냐니까 은행이 할 수가 있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금고를 하면 이 금고는 사실상 돈의 가치가 있는 금고지 뭐 조그마한 갖다 놓는 게 아니다 말이야. 여기는 100도를 쌓아서 이렇게 하여튼 도둑놈이 점검을 못 하도록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책에서는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는 이라면 하는 건 돈 내는 거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해서. 돈 내는 그런 물건을 가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건물에, 여러분 건물에다가 은행이 와서 금고에 대해서 가설을 하면 이것도 건물과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 가설은 사실 은행이 했지만 이 건물 주인이 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면은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래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 딱 보면. 그렇지? 그 무슨 말이냐니까 금고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건물과 한테 부착이 돼야 돼. 되는데 그 물건이 반드시 건물과 부착이 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주체 구조부 취득 외의 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주체 건물 주인이 아닌 자가 이 말이지. 그러면 임차인이 이런 말이야. 임차인이 바로 가설을 하는 경우, 여기에 설치를 한다면 가설, 설치를 하게 되면 은행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라 그랬노?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건물 주인이 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고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건 누군데? 건물 주인이 내야 된다. 건물 주인이, 임대인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또 뭘 할 수 있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임차인이 와서 뭘 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 건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거기서 말하는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돈 가치가 있는데 대하셔, 이 말이에요. 시설물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수 시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방금 얘기했다면 상속인입니다. 자, 상속이 여러분 있는데, 상속은 중요한 게 우리가 6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한다 하는 상속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두라. 그리고 이 상속에 대해서 재산이 여러분이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주목해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가냐 하니까 30억을 남기고 가. 얼마씩 남가? 30억. 근데 누가 있냐 하니까 자녀는 딸랑 둘이밖에 없어. 형님하고 아우밖에 없는 거야. 뭐 여럿이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 니는 조상들을 모셔야 되니까 재산을 좀 가져가라. 그래서 얼마를 떼주냐 하니까 20억을 떼줘.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말하면 또 형의 재산권이다. 이래서 형의 지분이 되는 기라. 상속 지분. 그럼 동생 니는 줄만 섰으니까 뭐 한 10억만 가져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균등해요. 똑같아요. 근데 법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준다고 가정했을 때 동생 지분은 10억에 대해서 동생이 취득세를 지가 부담하는 기라. 각자 상속인이 부담한다고 해놨지. 그러면 여러분이 형은 형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 언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그 6개월이라는 거는 우리는 상속세하고 똑같아요. 상속세도 똑같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나주 취득세는 전부 우리가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기와 동일하게 만들어 놨어. 상속세하고 취득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60일 알고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6개월 이내에 이제 취득세하고 상속세를 나중에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취득세를 우리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 오늘이 며칠이고? 며칠? 오늘 19일 아이가? 음력으로 며칠이지? 이 세법 하려면 좀 말해. 음력은 관계없지만. 자, 그러면 3월 19일 날, 여러분 해필 이날에 오늘 돌아가셨다. 응? 이날이 상속 개시일이라. 그럼 이때 상속 이전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그럼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니까, 요 3월달은 빼놨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인데, 그럼 31일로부터 이런 개념이라. 근데 이때는 말일로부터는 항상 초일 불산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날은 계산하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달은 무조건 빼. 취득세 계산할 때 4월달에 돌아가시면 4월달은 빼고 5월달부터 세면 되고, 6월달에 돌아가시면 6월달 빼버리고 7월달부터 세면 되고, 이런 개념이라 실무 가서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4월달부터 세면 되겠지? 6개월에 최종 말일은 언제쯤 되노 그럼? 9월? 이 손 마루 만들어놨어. 밥만 먹으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아. 9월 말이지. 그러니까 늦어도 오늘 사망하셨다면은
6개월 이내니까 9월 말이라 요까지 우리가 취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외국에서 받았다. 국내에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받았다면 최종 9개월까지 가는 거다. 9개월. 그 3개월 더 연장을 하면 돼. 이 기간을. 아시겠어요? 그럼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각각 상속이지. 그래서 취득세, 상속세는 이 사람이 다 부담을 하도록 각각 자기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6개월 안에 세금을 내다 보면 6개월을 어떻게 보면 짧지만은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라. 세월이야 이것도 일종의. 6개월이니까. 그러면 형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 그러면 동생이 형의 취득세, 상속세를 다 연대 납세, 공동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에 보면은 이 경우에 상속에는 공동 책임이 있다. 이른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형님의 세금을 여러분이 동생이 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고 또 동생이 파산이 돼갖고 세금을 못 낸다. 그러면 형이 내줘야 되는.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여러분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라.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낸다. 요거 말만 돼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은 주택조합, 또 재건축조합, 또 여러분이 소규모 재건축조합, 이런 전부 조합인데 조합은 아니라 꺼서 좀 오타가 있네. 그러니까 재건축의 조합은 중간에 빼고 거기서 조합원은 남가놓고 재건축까지 살려놓고 조합원에 그거는 제압으로 해. 오타네. 주택조합과 주택 재건축 조합의 요래 조합원 이래 해라. 조합원의 이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바라고. 이제 여러분이 조합이 세 개가 지금 등장한다. 바로 주택조합. 무슨 조합? 주택조합. 그 다음 재건축조합. 그 다음 소규모 재건축조합. 소규모. 자, 이 조합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그냥 조합만 해야 조합만. 왜냐니까 이거 갖고 장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이 조합이 아파트를 사드리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거든. 그래서 아파트를 누구용으로 조합이 사는데 누구용으로? 조합원용으로. 그러면 조합이 산다 하지만 실소유자는 누구지? 조합원일 거야. 조합원. 그러니까 실제 지가 내는 거지. 지가 내는 거야. 그래서 보면 자, 만일에 이제 여러분이 조합원들 부지에다가 건설 회사가 와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어. 그러면 좋은 거는 벌써 조합원들이 다 자기 거 다 가지고 가겠지. 조합원. 자, 요거는 분양용이라 분양용 아파트야. 그치? 그러면 조합이 이걸 한꺼번에 다 사드렸다고 가정하자. 한꺼번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나머지 이 아파트는 전부 조합원들 다 주인이 다 있지. 주인이. 그래서 요거는 각각 조합원들이 다 지가 내는 기라. 누가 산다 하더라도 조합이 산다 하더라도 일종의 신탁적 의미라. 그래서 사드리면 나머지 이 부분은 조합원 게 아니거든. 조합원 게 아니라고. 분양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러면 요거는 조합이 산 거로 보는 기라. 조합원이 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런 조건을 이 그림을 보면서 보면 자, 주택조합과 그다음 그 재건축조합 또 뭐 소규모 조합이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지? 누가 사? 조합이 샀지만은 실제 소유자는 누구야? 조합원 아이가.
그래서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거는 조합원 각자가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자, 그런데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른바 비조합원이지. 비조합원의 것은 제외한다. 이어서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상고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럼 누가 상고로 봐야 돼? 조합이 상고로 봐야 돼.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소규모조합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누가 샀어?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샀으니까 조합원용이라는 건 각각 조합원 주인이 있지. 그래서 지 아파트 지가 내는 기고 나머지 분양형은 누가 상고로 봐야 되냐니까 조합원이 상고로 보는 게 아니고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사들인 거로 봐서 각각의 납세 의무를 진다는 말이니까 여기서 이 지문의 중요한 거는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본다 하면 틀린단 말이야. 조합원용 거는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각각의 납세 의무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시설 대여업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실제 주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차량,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 시설을 이용해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이게 쉽게 말해서 리스업이죠. 리스업. 그러니까 리스업의 기계, 차량에 대한 주인은 누구야? 사용자야. 이 리스 회사 거라. 리스 회사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 회사가 내 대여업자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리스업자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가면은 6번에 변경 시점 소유자.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내가 취득 개념에서 우리 지객가로 반드시 기억해라. 지객가가 뭐야? 간주 취득, 취득으로 본다.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그 다음에 가점주주의 취득, 지객가가 있었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을 하거나 또 선박 등에 대해서 종류 변경을 함으로써 자,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게 무슨 취득으로 보노? 가액만 늘 주인은 바뀌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 선박 등을 수리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간주 취득이라고 그랬지. 취득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간주 취득을 말하는 게 이거는. 자, 그러면 증가한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변경 시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속된 말로 땅을 갖다 여러분 밭을 대지로 바꾸면 밭인 상태에서는 1억으로 치자 가격이. 그런데 대지로 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1억 5천원 올라갔다. 그럼 얼마 올라갔노? 1억에서 5천만 원 올랐지. 그것을 우리는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겨? 주인이지.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이른바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여러분이 지목 변경을 해서 가액을 증가시키면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노? 여러분이 내야 된다. 이런 말에서 여러분이 변경 시점 소유자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가점주주를 보세요. 그 가점주주. 이거는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단단히 좀 해놔야 되는데, 이 가점주주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 적어 놔야 돼요. 바로 지분이 몇 프로 초과라는 걸 알아놔야 돼요. 50% 이상이가 50% 초과가 50% 초과 이상은 양도소득세에서는 50% 이상이고 50% 초과돼. 그거 잘 좀 외워놓도록 해라. 분명하게. 그러니까 50%가 넘어야 가점주주가 되는 거야. 50%는 가점주주가 안 됩니다. 50%가 넘어야. 50%가 넘어야 가점주주가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면 가점주주는 또 한 사람이라 여러 사람이라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주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와 관계되는 친족 관계가 전부 합산된 주식 지분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가점주주는 절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결합된 주주 집단으로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이 말은 지분이 50% 초과가 된 경우에는 이 말이야. 그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특히 그 주의해라. 시험 치러 가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도 포함시킨다는 거. 요번에 지문인 시험에 나오면 이걸 잘 읽어야 돼. 가서 제외하면 틀린다. 신탁재산도 당연히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취득한 거로 본다. 이 경우 가점주주에게는 역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중심하고 그와 관계되는 친족 관계들이 다 모아진 이런 주주의 집단을 가점주주라 그래. 그러면 A 주주가 가점주주 안에서 못 내면 B 주주가 같이 내줘야 되는 거야. 취득세를 갖대.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걸 알아두고. 단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 지분을 처분하는 데 대해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지문은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설립 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법인 설립 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안 본다. 즉 취득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잘 보시는데 특히 요번에 여러분 그 신설되면서 이제 가점주주가 법인의 신탁재산을 취득해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 그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리고 설립시 가점주주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래서 자, 한 번 더 내가 설명하는데 여러분 가점주주에 대해서 이거는 지분이 주식을 소유한 비율이 지분이라. 주식을 소유한 비율이 지분인데 이것이 50% 넘어야 돼. 50%가 넘어. 50%는 가점주주가 아니야. 50% 넘어야 돼. 초과. 그러면 이 가점주주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어떻게 부담을 하는가라는 걸 한 번 더 내가 설명을 하는데 잘 봐라 말이야. 자,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온다. 이게 유행이. 첫째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설립 시점, 법인을 세우는 시점이지. 법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현재 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흐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현재 회사를 세움에 있어서 설립 시점에 가점주주는 50% 지분이 넘어야 되거든. 회사 전체의 주식 총수가 만주라고 가정하자. 그럼 최소한 우리가 5,100주는 가점주주가 소유를 해야 50% 초과가 되는 거야. 5,100주. 전체 만주 같으면. 거기서 가점주주가 소유한 지분이 얼마? 5,100주를 소유를 해야 50% 초과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55% 지분을 현재 주식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설립 시점은 이 사람은 벌써 무슨 주주의 자격을 얻노? 가점주주의 자격을 얻는다고. 그러면 현재 지분이 내나 얼마냐 하니까 55%라. 그래서 이거는 설립 시점에 지분의 취득이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설립 시점에 가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막대한 자본이 투하되기 때문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취득세를 면제시켜 준 거야. 그래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국가가 100% 면제를 해줬어. 그래서 설립 시에 가점주주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유행이 하나 있고, 역시 설립 시점에 55%서 가점주주 자격을 갖고 있지. 갖고 있는데 현재 지분을 갖다가 65%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지분이. 그러면 여기서 현재 지분과 과거 지분을 비교해서 지분이 늘었나 줄었나? 늘었지. 그 왜 늘지? 왜 늘지? 주식을 사들이니까 느는 거야. 법인의 주식 내나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거야. 그러면 정가분. 정가분 얼마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하는 기라.
이걸 취득으로 보는 거야.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지분 증가분. 그러니까 65%에 55% 빼면 10% 증가되지.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모델이 있냐니까 여러분이 보면 자, 역시 55% 가점주 설립 시점에 이 사람이 가점주주였어. 그런데 지분이 40%도 될 수 있고 48%도 될 수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60% 될 수가 있어. 자, 지분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기서 주식을 팔아먹으니까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5% 팔았다는 거야. 그럼 현재 지분이 요 상태지. 자, 비교를 해보자. 증가되지 않았지, 현재 지분이. 감소됐지, 증가 안 됐지, 취득세 없는 거야. 자, 요 보자. 요 단계에서 보면은 이때 현재 지분하고 항상 비교할 때는 과거 최고 지분하고 과거 최고 지분, 제일 높은 지분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현재 지분이 48%지. 자, 여기서 최고 지분이 이거지? 역시 증가되지 않았지? 그래서 취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세 없다고. 자, 다시 이제 현재 지분이 여기에 와 있다면 또 사들였지. 그럼 또 늘어난 거야. 이 상태에서 사들이면 또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거하고 비교할 때는 최고 지분은 이거하고 비교해야지. 이거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올라서 이것도 증가분이지.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보는데 이게 5%지? 5%가 증가돼. 이걸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거라. 이걸 취득으로 봐서 과세. 예. 그 다음에 가점주주의 또 유형을 보면 설립 시점에 지분이 얼마냐 하니까 4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설립 시점에 가점주주가 아니야. 그럼 소액주주, 이른바 일반주주라. 소액주주, 일반주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 주식을, 이 회사 주식을 계속 사다 모으는 거야. 모아서 현재 지분이 얼마냐니까 60%다 이렇게 가정하자. 60%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설립 시점에 일반 주주였는데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던 바람에 현재 최초로 그래서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거예요. 최초로. 그러면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자는 자기 지분 전부를 부담을 해야 돼. 자기 지분 전부, 모두 전부. 자, 이걸 60% 전부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봐, 설립 시점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그리고 설립 시점 가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해서 지분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을 갖다가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거. 과세한다는 건 취득으로 본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시점 가점주주가 됐는데 지분을 팔면 감소하고 또 사면 증가하고 또 사면 증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분 변화가 막 일어날 때 현재 지분과 과거 지분 항상 과거의 최고 지분하고 비교를 해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봐가지고 과세한다. 자, 설립 시점에는 가점주주가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일반 주주였는데 주식을 계속 사다가 모으는 바람에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면 그 전부를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흐름을 알아야 우리 법률에 대해서 이 유행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다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안에 들어가면 다 그게 있으니까 요 정도 좀 알아두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연대납세물을 지어야 된다는데 의미를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시제 가점주주는 절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명심하고. 자, 과세대상 수입업자. 그러면 기계, 차량, 항공기, 선박 이런 걸 수입업자가 취득을 했다면은 그래가지고 남한테 빌려줬어.
차를 수입해갖고 남한테 빌려줬다고. 그럼 이 차 주인은 누구야? 임차인이야? 임대인이야, 이것도. 일종의. 임대인이 누군데? 그렇지, 소유업자. 짓고 찍어내는 거야. 남의 물건을 빌린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담하는, 빌리는 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소유권을 사실상 진 사람을 의미해.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자라는 게 누구냐? 바로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야. 소유권을 가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58페이지 꼭 9번하고 10번, 11번, 12번, 13번 요거는 요번에 반드시 애안아야 된다. 자, 9번에 보면은 채권자의 대의등기란 말이 나와 있어. 대의등기. 대의등기가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대신 등기를 하는 거지. 대신 등기가 대신 등기, 대의등기가. 채권자가 왜 하지? 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어? 돈 받으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잘 봐. 일체의 채권자 대의등기에 대하여 등기 등록을 받은 그 소유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그 소유자지. 그 소유자, 재산 소유자야. 자, 이 소유자라는 건 말을 달리면 명의자와 같거든. 등기 칠 때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몇 개 들어놨단 말이야. 이것도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이 질문이. 자, 지금 보면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은 갑이가 을이가? 갑이제. 자, 을이 채권자가 되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해?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지. 예, 단지 을은 채권자일 뿐이지 소유자는 아니잖아. 건물에 대해서. 당연히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는 당연히 그 소유자에게 있다 이 말이야. 즉 갑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을이 되는 게 채권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친구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압류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그 물건이 공개된 이른바 등기가 된 물건이야 명확한 재산권을 나중에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될 게 등기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채무자의 명의 등기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해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경매나 뭐 이렇게 처분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등기를 하면은 그 명의자가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 채무자가 취득세나 난주 등록 면허세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또 그거 가면은, 자,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 촉탁은 위임 등기지. 위탁 개념이죠. 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에 대한 취득세를 안 내니까 당연히 가산세 얻어맞았죠. 그러면 가산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본래 취득세 내는 놈이 내야 됩니까? 가산세 내는 놈 따로 있습니까? 예. 취득세 내는 사람이 납부기한 불이행으로 해서 가산세를 얻어맞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이 권리자입니까? 의무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그렇죠. 권리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고 권리자가 가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무슨 등기라? 대의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일단 채권자의 대의등기 나오면 항상 그 소유자, 그 명의자,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지 알죠? 여러분 중심에서 위로 부모님은 존속이고 밑으로 자녀는 비속이다. 맞죠? 자, 그러면 부동산 등, 이 부동산 등이란 말은
막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과세 대상을 이렇게 봐도 좋아요.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정려한 거로 본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팔았다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정려로 취급합니다. 네. 또 배우자 간에 재산을 팔았다. 끼리끼리. 그걸 누가 믿겠어요? 정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려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정려를 받은 자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려를 하는 자는 정려자죠. 정려를 받은 자는 받을 숫자를 수정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뭐냐니까 수정자,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이 말이 정려로 본다가 수정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취득 행위라도 객관적 입증이 되면은 유상 취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가지 사유에 걸리면은 정려가 아닌 유상 승계 취득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매에 붙으면 이거는 공식적 시장을 거쳐서 배우자 간에 주고받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성이 있죠. 공경매를 통해 갖고 서로 주고받는 거는 정려가 아니고 유상 승계 취득을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매에 공짜 딱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파산 선고 처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파산이 돼서 아들이 받았다. 또 남편이 파산이 돼갖고 아내가 그 재산을 받았다. 이거는 객관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려를 보지 않고 유상 승계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파산 선고에 파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 동그라미 치고 교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교환은 분명히 말했다시피 유상승계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환을 하든 배우자 간에 부부지 간에 교환을 하든 교환은 유상승계 취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환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그 밑에 나오는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이런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줄 거라.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줄 거. 이거는 그러니까 대가 입증입니다. 대가 입증. 대가 입증을 하면 바로 유상 승계 취득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가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한다든지 또 취득자의 소유 재산을 처분해서 이 물건을 샀다든지 또 담보한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물건을 샀다든지 또 상속 정려 재산으로 이 재산을 샀다든지 또 우리가 국가 쪽에서 국가나 은행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유상 승계 취득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다 여러분이 대가 입증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정려로 보지 않고 다 유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려로 취득한다는 것은 세율이 바뀌죠. 아까 정사무해서 정려하면 세율은 3.5%입니다. 누가 내야 돼요? 정려를 받은 수증자가 내야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는 것은 세율이 바뀝니다.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바로 4%가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라는 것도 알면서 세율의 변로 유상으로 보면 다 우리가 4%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럼 정려를 보면 3.5% 쓰는데 이때 실제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정려 양도세에 가도 이게 나오죠. 빚을 안고 정려받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안고 정려를 받는데 자 여러분이 정려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려의 경우에는 자 줄 것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그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거기도 가로 열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정려는 제외라고 적어 놓으세요.
부담부 정예에다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정려는 제외. 그럼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려로 봅니다. 정려로. 제외란 말은 전부 정려로 보지 유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형과 동생은 직계 존비속입니까? 직계가 아닌 반계입니까? 행제가는 반계죠, 반계. 존속이 아니죠. 존비속이 형님이 존속이 아니라는 거죠. 법에서는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직계가 아니죠. 반계일 뿐이다. 반계 존속이지 직계 존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봅시다. 형이 동생한테 하는 게 부담부 정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형의 건물이 돼 있어요. 건물이 얼마짜리라니까 10억짜리입니다. 얼마짜리라? 10억짜리. 여기에 은행에 담보 설정이 돼서 갚아야 할 돈, 차입금, 빌려온 돈이 여기서 6억이 됩니다. 얼마가 돼? 6억. 자, 형이 그러죠. 이 건물 내가 너한테 정려를 할 테니까 다음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6억은 갚아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받겠어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 왜 10일 아침부터? 자, 웃으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어서 10억짜리를 여러분이 팔아서 나중에 6억을 갚아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4억이 남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받았을 때,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동생 쪽에서 지금 보는 시각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입금은 유상으로 부담부. 요게 이제 부담부란 말이에요. 빚을 아는 게 부담부라. 그러면 요게 6억이지. 6억은 유상으로 본다는 말이고 나머지 금액 10억에서 6억을 빼고 나면 얼마 남아? 요게 무상정려가 되는 기라. 그래서 4억이 되는 거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유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인 경우는 4%를 적용하는 거고 무상으로 하면 이거는 세율은 3.5%를 쓰는 거야. 취득 세율을.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형은 나중에 이 금액 6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을 해야 돼. 형은 양도율을 본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법에서는 형이 동생한테 얼마에 팔았다고 본다고? 6억에 팔았다고 보는 게 시가 10억짜리를 6억에 팔았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 6억은 이제 난 양도세는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세 대상이 돼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부담부 정려인데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동생이 내야 되나 형이 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취득세는 동생이 내야지. 당연지사지. 자, 이게 부담은 나중에 양도세에 가면 또 우리가 이 내용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양도세는 이쪽 형 쪽에서 판단하는 거고 취득자는 동생 쪽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만일에 이 관계가 형과 동생이 아니고 배우자나 부모와 자녀가 되면 이게 부모가 되고 여기가 자녀가 되면 이거는 유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전부 올 뭐로 보냐 하니까 올 정려로 취급해요. 이렇게 되면 10억이 다 정려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려세가 있죠 또.
근데 이게 싸다 나쁘다는 그 물건별로 다 나누 대상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각각 개인의 재산 여력을 이런 걸 다 나누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좋지 못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정렬로 본다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알아요. 체력세 같은 경우는 다른 혜택이 있어서 그런가요? 응? 등기나 이런 건 다른 혜택이 없는데 시대가 없으시고 4%가 1%. 그렇죠. 이제 주택이냐 일반 부동산이냐에 따라도 다르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하여튼 좋은 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의 해비 분할인데, 잘 들어. 자, 상속 재산. 이게 정려가 될 수가 있고 상속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걸 잘 봅니다. 상속 개실 있죠. 상속 개실. 그 그림을 그리나 애우지 말고 이렇게. 자, 상속 개실이 있는데 6개월 이내 상속 개시일부터 우리가 6개월. 자, 여기서 보면 상속 개시일 이제 기준은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6월 이내에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간이 2명이 있는데 형이 70%를 가지고 동생은 30%밖에 안 준다. 그럼 동생이 열 받겠지. 그러면 좀 더 줘. 좀 더 줘. 그럼 50%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막 70% 10% 더 줄게. 동생한테 더 주면 재분할이 되는 거야. 근데 재분할을 하는데 6개월 안에 재분할을 하면 이거는 상속이라. 재분할해도 상속이고 이때 상속받은 것도 상속이고 재분할 역시 상속이야. 이게. 그래서 6개월 안에 재분할을 하는 거는 다른 변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재산을 본다 이런 말이고 문제는 6개월 이후에 재분할하는 거죠. 자,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형이 처음에는 70%, 동생이 30% 했어. 그럼 이 재분할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했냐니까 형이 60%를 가져가고 동생이 40%를 가져가. 6개월 안에 재분할을 하는 거는 전부 무슨 행위라? 상속행위라, 정여행위라. 이거는 전부 상속행위라. 무슨 행위? 상속행위. 상속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분할을 하다가도 6개월이 지나서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경과하다. 지나서 재분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내용을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70%에서 60%를 그대로 10% 줄이고 누구한테? 동생한테 10% 더 주는 거야. 형은 줄고 동생은 어떻게 돼? 늘어나. 그러면 여기서 10%의 변수가 생겼단 말이야. 앞에서. 이 기본에서. 그렇지? 그러면 동생이 형한테 상속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려받은 거로 본다. 이 말이다. 뭐 한 거로 본다? 정려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재분할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6개월 안에 재분할하면 상속이고 6개월 이후에 재분할을 하면 뭐다? 정려다.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이 지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찍어서 여러분이 6개월 이후에 재분할하면 정려고 내나 6개월 안에 재분할하면 상속이다. 요 판단만 할 줄 알면 된다. 이 지문 다 외울 필요 없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타의 관계에서는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보면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지목 변경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당시 소유자가 납시 의무자다 이 말에서 기본 틀을 내가 잡아놨습니다. 위에서 공부하기 좋게.
자, 그러면 관계 법령에 따른 거기에 보면은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부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자, 줄 거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에요. 그러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한다고 해서 간주취득이 아니고 가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간주취득이야. 우리한테는. 자, 이때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목 변경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변경 당시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앞에서 봤던 간주취득을 일환으로 내나 그 하나 추가로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라. 그러니까 신탁법상 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라. 그래서 이거는 읽을 때 사실상 지위를 이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소유권이 제3자한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이 재산을 산 사람이 당연히 취득세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로서 이해를 하는데, 자, 보라고. 자, 신탁재산이라는 것은 갑이 위탁자야. 수탁자는 누구냐? 을이라. 자, 여기서 신탁법상 신탁을 하면 이쪽으로 등기를 이전시켜주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그런데 문제는 병이라는 제3자한테 이 재산을 팔아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수탁자 을이. 그러면 본래 주인은 누구? 위탁자 갑이여 그잖아. 갑. 근데 이 재산을 병한테 팔았잖아. 그럼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자는 누가 되는? 병이 되지. 그래서 병이 취득세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탁 재산을 산 사람은 당연히 취득세 납세 의무자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데 얘를 잘 읽어야 돼. 시험처로 가서.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있고 특히 주식 같은 거는 인정을 안 해. 이건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바로 실질적 소유권 변동시라는 단서를 분명히 넣어놨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변동이나 말이 안 들어가면은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거로 보지를 안 해. 실제 소유권이 매각이 돼야 병이 이 신탁재산의 새로운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거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당연히 을이 병한테 팔았으면은 유상이죠. 그러면 세율은 얼마를 써야 돼? 옛날에 3%였는데 이것도 전부 개정이 돼서 4%로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상이다. 그래서 유상사 반드시 알아놔. 유상사. 일반 물건은 다 유상사.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해서 4% 암기를 해줘야 돼. 자, 이까지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문제를 아주 많이 해놨죠. 그걸 참고해서 쭉 나중에 좀 알아지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